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홍천강 괴담. 이야기의 시작은 신논현역 근처의 한 참치집에서였습니다. 총 3명이 모여서 참치를 시켜놓고 술잔을 거하게 나누던 중이었지요. 한 사람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형님이고, 다른 한 분은 그 형님과 같은 연배의 또 다른 형님, 그리고 자연히 남은 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주로 형님이 동생인 저에게 이런저런 경험담과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갔습니다. 무릎 배우란 무엇이냐? 보는 이들에게 감정을 주고 의미를 안겨주는 예술인이 아니던가. 형님의 배우 학개론의 강의를 들으며 저는 열심히 참치나 축냈었지요. 여담인데 그 참치집, 제 인생에서 최고로 맛없는 참치집이었습니다. 뭐 밟은 거지요. 무슨 참치에서 비린내 쩔고 덜 녹았는지 물이 뚝뚝 떨어지고, 제일 비싼 코스는 아니었지만 중간 코스 정도 시켰었는데 참치 부위도 3종류밖에 안 나오고, 하여튼 그 형님의 강의가 흐르다 보니 배우들의 식스 센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흘러갔습니다. 저는 또 맞장구를 쳤지요. 배우들이 무당팔자인 사람이 많아서 신기도 많고 귀신도 보고 그렇다면서요. 술을 매우 잘 마신다고 주량을 자랑하던 형님은 그 주량과는 다르게 얼굴이 잘 붉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순간만큼은 그 얼굴에 홍조가 싹 사라진 느낌이었지요. 내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저는 형님의 그 말을 듣고 그저 동생 겁주려는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장난 정도로 생각했기에 흔쾌히 이야기를 듣겠다 하고 한 번 잔을 부딪혀 술잔을 비웠습니다. 사실 반 장난식으로 무척이나 무섭다는 제스처를 취해 보였던 형님이었으나, 사실 반 장난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반사실인 셈이지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취기에 의한 안면의 홍조가 사라진 이유는 무서웠던 기억을 떠올려 사색이 되었었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형님이 그때 당시 대학 다니던 시절이라 하였으니 지금으로 치자면 한 15년 정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연극영화학과에 재학 중이던 형님은 단체 MT를 강가로 떠났다고 합니다. 사실 대학생들은 돈이 없는 것도 이유라면 이유지만, 사실 아무리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도 결국은 술 때문에 MT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대학생들은 가까운 강화도 인근의 서해 바다에 MT를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힘 있는 선배들이 모두 자연의 신선함을 만끽하는 걸 좋아하는 까닭에 그 멀고 먼 강원도까지 떠나야 했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은 홍천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도시라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지역인지라 숙소라고 구해놓은 곳은 지네도 종종 보이고, 거미줄이 지천에 깔려 도저히 그냥은 잠을 청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사 온 것도 아닌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형님 일행은 벌레들은 전부 잡아서 쫓아버리고 방바닥이나 천장에 붙은 먼지를 대충 쓸어낸 뒤 바로 강가로 놀러 갔다고 합니다. 연극영화학과라는 곳이 똥군기로 유명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만큼 악명이 높지요. 청소가 끝나자마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줄바따도 맞고 기합도 받아 기진맥진한 와중 드디어 선배의 입에서 떨어진 그 말. 자, 이리저리 구르느라 수고 많았다. 구르다 보니 덥지. 지금부터 입수한다. 실시. 한참을 땡볕에서 기합받느라 몸이 달아오를 만큼 달아오른 청춘들이 입수라는 말을 들었으니 오죽 좋았을까요? 선배들이 기죽은 후배들 풀어주겠다고 같이 얼싸안고 강으로 뛰었으니 형님도 좋다고 같이 뛰어가서 냅다 물에 다이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 놈들이 무슨 짓들 하는 게야. 한창 일행들이 물에 뛰어드는 중에 누군가의 호통소리가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싹 날려버렸습니다. 일행들은 화들짝 놀라 모든 행동을 멈추고 소리가 난 곳을 일제히 바라보았습니다. 새마을 마크가 새겨진 모자를 쓴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소문 두는데 빠져 죽으려고 그렇게 물에 냅다 뛰어들어. 뭔가 클리셰가 보이는 것 같긴 했지만 그냥저냥 들었습니다. 하여튼 좋아하는 참치회이긴 하니까 싱싱하지 않아도 저는 꾸역꾸역 잘 먹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요. 형님이 피식피식하고 웃더라고요. 가오 있는 대로 잡고 우리들 쥐 잡듯이 잡던 선배 새끼들도
할아버지 한 분이 소리 지르면서 오시니까 입도 벙긋 못하고 쫄더라.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홍천강은 수심이 전체적으로는 얕긴 한데 드문드문 그 깊이가 난잡하고 유속이 빠른 구간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얕은 곳에서도 물살에 휩쓸리기도 하고 발 잘못 딛기라도 하면 바로 깊은 물로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후되게 혼이 난 형님 일행은 소극적이 되어서 노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얕은 물에서 다슬기나 열심히 주워와 저녁에 쓸 안주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숙소에 들어서서 다슬기로 열심히 탕을 끓이며 저녁 준비를 하던 중 밖에서 선배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주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게 여기 화양강 일대는 그런 흉흉한 소문 가끔 돌면 사람들 발길이 뚝 끊기니까 다들 민감하지. 학생들도 조심해. 큰일 나면 동네 사람들한테 나도 얼굴 못 들고 다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린 형님은 이어서 시작된 술판에 넋이 빠져라 술을 마셨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후배들은 장기자랑도 준비해야 하는 까닭에 열심히 합을 맞춰서 놀았다는데요. 무서운 이야기하다 말고 형님은 거기서 끓인 다슬기 맑은 탕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다슬기가 또 해장에 그렇게 좋아서 도무지 술이 취하질 않았고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셨는데 그게 소주 한 괴짝이 됐다고 했습니다. 네, 물론 저는 그 말을 믿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정이 훌쩍 지나 서서히 만취해버려 뻗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와중 형님도 정신을 잃었다는데요. 한창 잘 자고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누군가 자기 뺨을 빡 하고 때리더랍니다. 갑작스러운 아픔에 눈이 번쩍 뜨인 형님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변에는 모두가 취해버려 자리가 파였는지 아무도 없었고 그 당시 군기 반장이었던 선배 한 사람만 무서운 얼굴로 형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쳤냐? 네. 뭐? 네라고. 술 좀 처먹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가 보래. 다짜고짜 그 선배는 형님의 멱살을 잡고 숙소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형님은 아직 술 기운이 가득인지라 지도귀도 어지러워 주변이 잘 분간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멱살 잡힌 채로 끌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나자빠지니 목덜미를 잡아채서 또 끌고 가고 그러다가 다시 나자빠지니 이번에는 머리채를 붙들고 잡아 끌더랍니다. 멱살이나 덜미는 그렇다 치더라도 머리채를 잡기까지 하는 그 행태가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취기가 올라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 팔로 선배를 어떻게든 밀쳐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밀쳐냈음에도 오히려 본인이 밀려나 바닥에 또다시 나동그라졌습니다. 왠지 딱딱한 돌덩이들이 잔뜩 깔려 있어서 몹시 아파 정신이 훅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 바로 홍천강이 눈앞에 있더랍니다. 건방진 새끼야. 세수하고 정신 차려. 선배는 다짜고짜 세수를 하라고 명령하였고 형님은 일단 어려운 일은 아니니 시키는 대로 세수를 시작했답니다. 몇 번 손을 모아 물을 떠 얼굴을 씻는데 뒤에서 선배가 목덜미를 쥐고 강물 속에 형님의 얼굴을 누르며 처박더랍니다. 깜짝 놀란 형님은 힘껏 몸부림을 치며 저항했는데 그 힘이 너무 억센 탓에 고개를 들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점점 머리는 물속에 잠겨가고 그러다가 온몸이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었던 형님은 강바닥을 더듬다가 주먹보다 조금 더 큰 짱돌을 힘껏 움켜쥐고는 사정없이 후방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뭔가가 강한 소리를 내며 그 짱돌에 얻어맞았고 그제야 목덜미를 누르던 손이 사라졌답니다. 물도 조금 먹었고 숨이 막혀 죽기 직전이었던 터라 앞뒤 가릴 사이도 없이 고개를 들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숨이 돌아오기 시작하니 눈을 떠도 캄캄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야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돌아오는 시각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강 한가운데였답니다. 고개부터 강바닥에 처박히긴 했지만 이렇게 멀리 끌려온 적은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강 한가운데였던 겁니다. 주변이 온통 시커멓고 사방은 온통 물 흐르는 소리뿐. 그나마 주변에 민가들도 있고 가로등들도 있으니 강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무가 강 위로 어슴푸레하게 빛이 넘실대고 있어 아예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를 명확히 식별하기에는 빛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주변은 온통 시커먼 물들 뿐이고 양측 무트로는 나무들만 가득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일 뻔했던 그 선배. 그 선배는 호련히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그때 엄청나게 몸이 떨려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밤이 되어서 물이 차가웠지만 그 이유만은 아니었겠지요. 심장을 단단하게 움켜쥐는 것 같은 그 공포감에 어떻게든 무트로 올라가 숙소로 도망질치고 싶었는데 문득 낮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오르더랍니다. 수심이 제멋대로라 발이 닿다가도 한 걸음 잘못 디디면 바닥도 안 보이는 깊은 물속으로 끌려들어가듯 가라앉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떠올라 천천히 발을 더듬거리며 주변을 살폈다고 합니다. 사방이 온통 발이 닿지 않는 곳뿐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형님이 파악하기로는 깊은 물 한가운데에 홀로 솟아있는 바위였던 것 같더랍니다. 어떻게 강바닥은커녕 바로 한 걸음 앞에 물속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깨닫게 되니 거센 물결이 그제야 몸에 느껴지더랍니다. 유속이 빨라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물길에 휩싸여 가라앉기 십상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바위 위에서 겨우겨우 중심만 잡고 서 있던 형님이 등 뒤로 뭔가 이질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방이 강물뿐인지라 물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기는 했지만 흐르는 물소리와는 다른 물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형님은 물살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조심,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빨리 확인하고 싶은 까닭에 최대한 빨리 몸을 돌려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무언가가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기겁해서 더 자세히 그것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무숲 너머로 빛이 들이우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 생겨난 그 나무숲의 그림자 아래에서 다가오고 있는 터라 온통 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더랍니다. 분명한 것은 같은 대학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아밤에 물속으로 서슴없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 도저히 평범하게는 보이지 않아서 형님은 속으로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겁을 덜컥 집어먹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무언가에게서 도망칠 수 없을까 싶어 반대편을 향해 발을 이리저리 휘저어 봤는데 도통 밟히는 땅이 없어 소용없는 짓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뒤에서 어수선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들어도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였던 터라 형님은 너무나 반가워 황급히 그곳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나무숲 사이로 손전등의 불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낯익은 목소리들이 들려오더랍니다. 형님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소리쳤습니다. 여기에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곧바로 그 불빛들은 형님을 향해 일제히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 빛이라는 것이 이토록 반가운 것일 줄은 전에는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그때의 심정이라고 했지요. 너 거기서 뭐해? 한참 찾았잖아. 위험하게 거긴 왜 들어갔어? 같은 대학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자 형님은 마음이 놓여 그제야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문이 트이더랍니다. 후배들이 먼저 취하는 것이 예의라며 주야장천 술만 따라주던 복학생 선배. 어여쁘고 여린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무서운 성격의 여자 선배. 항상 솔선수범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는 동기형. 언제나 밥같이 먹자고 불러대던 동갑동기 등등등. 그 반가운 얼굴들이 시커먼 강물 가운데에 겨우 서 있는 형님을 걱정하며 온통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데 자신의 앞은 한 걸음 디딜 곳도 없는 터라 마음과는 다르게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등 뒤로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이질적인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형님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그 누군가를 다시 기억해내고 또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언가 퍼런빛의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형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행들과 형님 자신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자신은 그나마 못해 가까운 위치에 서 있었는데 그 남자는 이미 강 한가운데를 지나며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깊은 강물을 거침없이 떠서 다가오는 그 남자를 보니 더더욱 사람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 뭐야? 저기는 헤엄칠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일행들도 그 남자를 봤는지 연신 소리치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응들을 보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 입이 저절로 떨어지더랍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의 패닉 상태가 되어서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하던 사람들 중에 한 선배가 나서서 선뜻 물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물속에 처박던 그 선배. 군기반장이었고
항상 후배들의 앞에 서서 움직이던 그 선배가 가장 먼저 물속으로 들어오더랍니다. 온통 당혹감에 젖어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신속히 자신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방금 전까지 보았던 자신을 물속에 처박은 그 무서운 모습의 선배는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선배가 앞장서서 물에 들어가자 다른 몇몇의 복학생 선배들을 필두로 군기반장 선배를 따라 일렬로 따라가며 서로 손을 잡아 인간 구명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손을 잡으면 잡을수록 그 행렬은 형님에게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자신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 주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등 뒤의 남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남자의 눈빛마저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입을 쩍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습은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은 형상이었는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러면서 위로 치켜튼 그 눈을 형님에게서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던 사이 어느새 선배 일행은 형님의 코앞까지 당도했다고 합니다. 선배들 역시 발이 강바닥에 닿지 않아 발을 열심히 놀려 물에 겨우 떠있는 형상으로 못해 서서 지탱하는 사람들부터 형님의 눈앞까지 온 선배까지 줄을 지어 손을 잡고 있는 덕에 겨우 떠내려가지 않을 정도로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이리로 튀어. 그 말에 형님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물살이 보통이 아닌 까닭에 발을 떼는 순간 바로 급류에 휘말릴 것 같았는데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뛴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저거 거의 다 왔어. 빨리 뛰어. 그 말에 형님은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등 뒤에 그 남자가 형님을 향해 양팔을 뻗으며 바로 앞까지 다가선 것이었습니다. 입을 쩍 벌리고 당장이라도 형님을 붙잡을 것만 같이 다시 앞을 돌아보았는데 정말 그 선배의 손이 아주 조금 모자라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등 뒤에 그 무언가를 보고 나니 이제는 정말 그 거리가 조금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더랍니다. 빨리 뛰어. 그 말과 동시에 형님은 발을 떼고 자신을 향해 손을 뻗고 있던 선배를 향해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등 뒤에서 그 남자가 형님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사정없이 끌어당기더랍니다. 형님은 패닉에 빠져 사정없이 소리를 지르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팔 힘이 보통이 아닌지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형님의 저항이 심해질 때마다 그 팔이 형님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팔을 휘젓는데 강바닥에 짱돌 하나가 덜컥 잡히더랍니다. 아까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짱돌을 휘두르려고 하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분명 이리로 끌려가면 더 깊은 물속일 텐데 어떻게 내가 강바닥에 있는 돌을 집을 수 있는 거지? 형님은 침착하게 팔을 강바닥에 짚고 일어서 보았고 너무나도 쉽게 몸이 일으켜졌다고 합니다. 물은 어느새 허벅지 정도까지 밖에 오지 않는 수심으로 변했고 바로 코앞에 묻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그 남자가 이끄는 대로 얌전히 묻을 향해 따라 나섰습니다. 정신이 들어요. 얌전해진 형님을 보고 그 남자가 비로소 손을 놓았고 형님은 자신의 일행들이 있던 방향을 돌아보았는데 그곳은 아무것도 자리하지 않은 깊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내가 다가가면서 계속 소리 질렀는데 못 들었어요? 네. 이 사람 뭐에 홀렸구먼. 당신 한 걸음만 더 걸었으면 물귀신 됐어. 알아. 그 아저씨는 강에 담가둔 통발을 확인하러 오는 길이었는데 누군가 강물 속에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도통 돌아보질 않더랍니다. 아무리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가만히 강물 안에 들어가 서 있으니 뭔가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는데 눈앞에 있던 그 사람이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물속으로 빠지는 그 경계선에 서서 무엇을 계속 중얼중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거의 다 다가왔을 무렵 그 사람이 자신을 보더니 냅다 앞으로 뛰려 하길래 급한 김에 머리채를 잡고 어떻게든 질질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형님이었지요. 그 후에 숙소에 돌아가 보니 일행들은 자신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뻗어서 자고 있거나 만취해서 겨우겨우 술자리를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형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 꽤 짧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꽤 흘러서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 참치집에는 한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있고 이야기를 듣던 터라 바로 술 생각이 나서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한 잔의 소주를 들이켜고 나서 형님은 참치회가 자리한 나무로 만든 배 모양의 그 접시를 바라보며 말을 잇더군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일찍 뛰어서 선배 손을 잡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후로는 다시 왁자지껄 떠들며 먹고 마시다가 주량의 한계가 올 때 즈음에 서로 택시를 타고 헤어졌습니다. 여담이지만 역시 소주 한 끗짝은 뻥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과제는 도시 전설을 실제 경험담처럼 꾸며서 쓴 글이었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도시 전설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요. 사실 그 지역에 떠도는 토속적인 이야기이니 마냥 도시 전설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편이지요. 두 번째 이야기, 버려진 초소. 이것은 내 군 생활 중 가장 끔찍했던 기억 중 하나일 것이다. 사단 공병대대에서 야전 공병과 군종병 보직을 겸하고 있었던 나는 주중에는 대대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사단교회에서 군종병 업무를 맡다 보니 대대 내 병사들 중에서는 사단 내 소문에 대해 가장 빨리 아는 편에 속했다. 주말에 교회 사무실에서 모여서 사무업무를 보다 보면 사단 내 타 직속 부대에서 온 군종병 아저씨들에게 별시답잖은 소문도 듣곤 하지만 가끔 대대 내 병사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단 내 자잘한 훈련 일정 같은 것도 듣게 되어 여러모로 도움이 되곤 했다. 부대 특성상 공병이란 별별 곳에 끌려가는 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미리 대비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선 좋긴 했다. 어찌됐든 지금 이야기할 괴담은 내가 있던 공병 부대에서 있던 사건은 아니다만 그다지 커다란 문제는 아니고 사단 본부대 지역 내외곽 초소 중 현재 안 쓰이는 곳에서 자꾸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사단 군종병 아저씨가 이야기를 한 것을 단지 흥미롭게 들었을 뿐이다. 당시 내가 있던 사단 부대는 사단 본부대, 보급대대, 헌병대, 그리고 내가 있던 공병대대가 산 미 등선에서 산 절반을 둘러싸고 있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산 위쪽 철조망에는 경계 초소가 철조망을 따라 쭉 세워져 있었다. 문제가 되는 초소는 그 산 정상을 향해 있던 방향 쪽으로 경계하던 초소였는데 현재는 쓰이지 않는 초소이기에 아무도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가 당시 북한군 귀순 사건 때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최전방도 아닌 우리 부대에도 경계 강화 명령이 내려왔기에 쓰지도 않던 저 초소에 갑자기 경비대대 이외의 사단 본부대 병력이 근무 투입을 하게 된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충분히 이 정도 일만 해도 군필자 입장에서는 괴담이지만 문제는 그 초소에서 진짜 귀신이 나왔다는 것이다. 밤 12시에서 새벽 3시쯤에 턱에 구멍이 난 채 피를 철철 흘리면서 구형 전투복을 입고 근무자를 째려보는 귀신이 그 좁은 초소에 나타났다가 순간 사라진다는 것이다. 처음 목격자가 나타났을 때는 다들 근무 중에 잠들다가 헛것을 본 게 아니냐면서 당시 근무자들을 엄청 혼냈다고 한다. 그런데 2주일 내에 목격자 수가 10명이 넘어가자 본부대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다. 경계 근무를 섰던 병사들만 그 귀신을 본 것이 아니라 순찰을 하던 간부들도 경계병 뒤에서 있던 그 귀신을 보았다고 할 정도니 난리도 아니었던 모양이다. 뭐 이쯤 되면 흔한 군대 괴담이다 싶을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내군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던 이 귀신 목격담이 왜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는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의문일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 내에서의 소문은 항상 빨리 퍼지기 마련이고 결국 이 소문이 사단장의 귀에까지 들려진 모양이다. 다른 사단장 같으면 굿이라도 한판 했겠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이던 우리 사단장은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못했고 결국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뭐 거기서 계속 소동이라도 나면 초소라도 옮기지. 영 일이 든 거 거기 거슬리는 언덕도 좀 평탄화시키고 참고로 사단 내 공사나 기타 자빌들은 공병에서 도맡아 한다. 세 번째 이야기, 탑승. 국도는 비교적 만들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그 흔한 논밭도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자라는 잡초가 가득한 들판이었다. 그곳은 겨울바람에 날리는 앙상한 나무만 그득한 야트막한 야산이었다. 그곳은 언제 들어도 기괴한 고라니 울음소리만 들리고 통행량도 적으며 인적이 없고
한적하다 못하며 외지다 못해. 그냥 그 흔한 가로등도 아무것도 없이 구불구불 뱀이 지나간 것 마냥 이리저리 휘어진 산길만 5km 정도 쭉 이어져 있는 도로이다. 근처 면사무소에서 받은 이 도로의 월평균 차량 통행량은 월간 5대 미만 정도이고 이 도로를 통해 가는 엑스비 또한 이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다른 길이 많아 굳이 이 도로의 필요성은 없었던 도로이다. 하지만 무슨 여유인지 이 근처 면사무소는 본도로의 필요성은 도로교통공단에 건의했으며 두 기관 사이에 무슨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도로는 만들어졌다. 나는 지금 도로 한편에 차를 세워두고 도로 한가운데 중앙분리선 위에 누워 하얀 입김만 내쉬는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언제쯤 차가 지나가면서 나를 발견할까? 라는 의문을 품고 2시간쯤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낭비벽이 심한 정신 나간 면사무소는 도로 건설 계획에는 바보 같지만 통계를 내는 데는 정확했던지 아직도 차량 한 대도 지나지 않고 있으며 어린 시절에 많이 하던 철길에 머리를 대고 기차가 오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혹은 서구 영화에 나오는 인디언이 땅의 귀를 대로 말발굽 소리를 듣는 것처럼 나 또한 검고 차가운 아스팔트에 귀를 대고 혹 땅을 울리면 달리는 자동차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고 기대해봤지만 결과는 귀에 묻은 검은색 검댕이와 차가운 감촉뿐이었다. 나는 그런 짓을 1시간쯤 더 하다가 정말 차가 오지 않는 길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졌고 조심스럽게 일어나 차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었다. 낮게 그릉그릉 울리는 자동차 소리와 송풍구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냄새가 내 코와 피부로 느껴졌고 한겨울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도로에 누워있던 내 몸은 그런 따뜻한 온기에 감싸지자 왠지 모를 기분 좋은 졸음이 조금씩 밀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런 기분 좋은 졸음에 취해 눈을 개슴츠레 뜨고 흰 서리가 낀 차창에 왼손 검지로 낙서를 하면서 생각하였다. 이런 한적한 도로 위에서 그래도 1년에 10대씩은 꼭 사고가 난단 말이야. 무슨 일일까? 그렇다 나는 X신문의 기자이다. 내가 기사를 쓰는 X신문은 흔히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극적이고 저속적인 기사나 가십거리만 가득 써져 있는 그런 삼류신문이다. 하지만 묘하게 편집장은 열혈 기자라. 모든 기사는 직접 취재해서 쓰는 것을 모토로 잡고 있어서 이런 쓰레기 같은 밥벌이를 위해 나는 오늘 3시간을 달려 이곳으로 왔고 아무런 수확도 없이 3시간이나 도로에서 누워 있었던 것이다. 아니 사실 원래 이런 생각이었다. 어차피 무얼 보고 무얼 들으며 무엇을 느끼든 이미 이곳에 오기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서 미리 다른 기자들이 쓴 기사는 모두 접해보았고 단지 사고가 야간에 많이 났다는 공통점에 야심한 밤 한가한 도로를 과속하다가 난 사고가 아니겠냐? 라는 의견이 주축을 이룬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기에 출장을 핑계로 대충 땡땡이나 치다가 돌아가 다른 신문사 기사를 복사한 다음에 뭐 유령이니 귀신이니 귀접이니 하며 싸구려 이야기나 덧붙이면 그만이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졸린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르륵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꾸벅꾸벅 졸다가 이마로 클렉선을 눌렀는지 빵 하는 소리에 자지러져 잠에서 일어났다. 자동차는 내가 잠결에 시동을 껐는지 시동과 히터가 꺼져 있었고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차 안속을 가득 채웠으며 입에서는 입김만 호흡 불어넣었다. 그리고 차창 바깥을 바라보니 해는 이미 서선 너머로 넘어갔고 주위는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시계를 보니 오후 9시 정각. 지금부터 부지런히 간다고 해도 집에 도착하면 12시를 훌쩍 넘는 시간이 되는 시간이었다. 휴대폰에는 편집장의 전화가 몇십 통씩 와 있었고 그 종미에는 내일 두고 보자라는 짧지만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긴 한숨을 쉬고 조심스럽게 차량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켰다. 자동차는 그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조용하고 듣기 좋은 엔진음을 내었고 송풍구에서는 다시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 나는 길가에 세워둔 차를 조심스럽게 도로 위에서 올리기 위해 엑셀을 발을 올리려는 순간 운전석 차창에서 똑똑하고 누군가 노크를 하였다. 갑작스러운 소리였기에 나는 화들짝 놀라 차창을 바라봤고 차창 바깥에는 단발머리가 예쁜 20대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연신 아저씨, 아저씨 하며 차창을 두들기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면 조심스럽게 창을 내리자 그녀는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다짜고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저씨, 제가 집에 걸어가는 중인데 여기 버스 정류소까지만 태워주면 안 되나요? 라는 말을 속사포처럼 쏟아내었다. 이 무슨 겁없고 당돌한 아가씨인가. 어두컴컴하고 인적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도로 위에서 남자가 혼자 타고 있는 자동차에 태워달라니. 보통 여자라면 생각도 하지 않을 행위였겠지만 나는 이 아가씨가 밤길에 혼자 걷기도 무섭고 밤바람도 차가우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아가씨에게 물론이죠. 얼른 타세요. 라고 대답하였고 그 아가씨는 연신 고맙다면서 내 옆 조수석에 앉았다. 보통 이런 경우 뒷좌석에 앉는 게 심리적인 거리나 육체적인 거리 면에서 안정적이고 관습적이라는 사실에 이 아가씨는 보통 힘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단발머리를 한 예사가 아닌 아가씨를 태운 채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도로를 전조등 하나에 지한 채 조용히 달렸다. 보통 여자들이란 한시라도 수다를 떨지 않으면 죽는 생물이라는 관념을 가진 나로서는 정말 입이 무거운 여자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도록 달리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꽤나 괜찮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뭐랄까 비록 곧 헤어지겠지만 단순히 내 옆에 자리에 젊고 예쁜 여자가 앉아있단 사실 하나로만으로 왠지 승리자가 된 느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말없이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를 달리다 보니 저 멀리서 사람의 검은 인형이 보였다. 밤이 어두워 전조등을 켰다 하여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은 되지 않았지만 단지 저 사람이 엄지를 치켜 세우고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단발의 아가씨에게 저 사람도 태울까요? 라고 말하려고 하였지만 그 아가씨는 내가 입을 열자마자 태우지 마요. 그냥 가요. 라고 놀랍도록 차갑고 섬뜩하게 내 말을 끊었다. 순간 나는 왠지 모르게 어이가 공중으로 증발하는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자기도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태우면 안 된다. 내가 비록 거짓부렁 기사를 써서 먹고 사는 삼류가십 생산 기자이지만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좀 불편하였다. 아니 그래도 어두운 밤인데 태워야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태우지 마요. 그냥 지나가요. 아니 이 차는 내 차고 당신도 지금 얻어 타고 있는 입장인데 역지사지 몰라요? 방금까지 당신도 저러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 차에 탔다고 다른 사람 기분 생각 안 하는 겁니까? 나도 잘 아는데 아무튼 그냥 가요. 화참 마음대로 짓거리쇼. 나는 저 사람 태워 갈 테니까. 그러자 그녀는 왠지 모른 공포에 일그러진 얼굴을 하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아 태우지 말라니까. 하지만 나는 아랭곳하지 않고 차를 몰았고 이윽고 그 사람 앞에 차를 세웠다. 그 어둠 속에 있던 인형의 정체는 왠지 푸근하게 보이는 남자였고 그 남자는 왼손에 손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앉아있는 차창을 열어 그에게 아이고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요 앞까지 가시는 거라면 태워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단발머리 그녀는 나도 그리고 그 남자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오로지 똑바로 바라본 채 입술을 잘금 깨물고 그냥 가요. 제발. 이라고 어두워 잘 보이지 않지만 잔뜩 어떤 표정을 지은 채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왠지 모를 화가 나서 그녀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었다. 이런 이기적인 미친년이 자기도 차에 얻어 탄 주제에 개지랄을 안에 태우지 말라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러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당장 차 문 열어서 집어던지고 싶어지게 만드는데 내가 아직까지는 이성을 유지하고 있으니 내쫓지 않는 거니깐 좀 조용히 하고 그냥 차 타고 있어요. 한마디만 여자라도 내쫓아버릴 겁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더 숙이고 자신의 양손을 무릎 위로 올린 채 손을 꽉 쥐었다. 어둡고 그녀의 단발머리가 그녀의 얼굴을 가려 무슨 표정을 짓는지는 몰랐지만 분명 내가 지른 소리에 놀라서 울고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조금 마음이 여려지고 미안해지는 심정이어서 나는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했다. 아가씨, 내가 소리 질러서 미안한테. 그래도 다들 돕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연유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차주인은 나고 저 사람도 딱해 보이니 같이 타고 갑시다. 소리친 건 내가 잘못했어요.
알겠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하긴 사과를 했어도 바로 알겠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겠지. 나는 멋쩍어 하며 시선을 다시 차 바깥에 있는 그 사람에게 돌려 말하였다. 아저씨 뭐 그렇게 됐으니깐 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자 그 남자는 왠지 모를 눈빛과 표정을 지으며 아니요. 아는 차인 줄 알았는데 모르는 차였네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혹시 이 아가씨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걱정 마세요. 이분도 저쪽에서 제가 히치하이킹해서 태워온 분이거든요. 조금 언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뭔가 곤란하기보다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하였다. 아니요 정말 괜찮습니다. 아는 차량이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변명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러세요. 응. 그럼 알았어요. 어두운데 조심하시고 잘 들어가세요. 아 예. 들어오세요. 나는 남자의 인사를 듣고 다시 차창을 올리고 자동차를 몰고 나갔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본 백미러도 아까 본 남자가 도로가에 있지 않고 도로변에 있는 가드레일을 넘어 아무것도 없는 들판 쪽으로 넘어 가로질러 가는 걸 우연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뭔가 석연치는 않았지만 그 사람 나름 사정이 있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였고 옆에 앉아있던 아가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나는 그 모습에 미안해하며 몇 가지 농담도 해보고 말도 걸어보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조수석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윽고 그녀가 말하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였다. 나는 버스 정류장에 차를 세우고 그녀에게 말하였다. 저기요, 버스 정류장에 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차가 있나요? 그러자 그녀는 숙였던 고개를 나에게로 돌리며 무언가로 난도질되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면 말하였다. 아저씨, 운전 조심히 하세요. 제가 이쯤에서 죽었거든요. 너무나도 심플하고 괴기스러운 모습. 하지만 그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에 나는 아무런 소리도 한번 내보지 못하고 그 순간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골의 첫 버스가 버스 정류소 앞에 떡하니 주차돼 있는 내 차를 향해 빵빵 클렉슨을 울리는 소리에 화들짝 잠을 깨고 지금 당장 튀어오지 않으면 네 모가지를 잘라서 두개골을 연 다음 뇌수를 파내고 아이스크림을 담아 먹어버리겠다는 괴기스러운 말을 하며 화를 바락바락 내는 편집장의 전화에 정신이 팔려 그때 그 일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부랴부랴 차를 몰고 회사로 돌아왔다. 편집장에게 무진장 깨지고 밀린 업무와 기사를 쓰고 화가 난 편집장을 달래주느라 맛집이고 술집이고 다니느라 지독한 술병에 황금 같은 주말을 몽땅 날려버리고 그 상실감과 월요병에 취해 허덕이느라 그날 눈에 구멍 뚫린 단발머리 아가씨의 일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물론 그 도로에 대해서 기사도 쓰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오늘도 하루하루 때우면서 트래픽이나 올릴 자극적이고 아찔한 이야기를 찾아 인터넷을 서치한다는 보람찬 일과를 진행 중에 우연히 그 X국도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고 순간 그때의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때문이었을까? 나는 자연스럽게 그 기사에 이끌려 클릭하였고 찬찬히 그리고 면밀히 기사를 읽어보았다. 잠시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었다. 그리고 마치 물을 가득 채워둔 욕조의 마개를 뽑은 듯이 머릿속 모든 생각이 한 점으로 아름다운 나선을 그리며 빨려 들어갔다. 빨려 들어가며 내 머릿속에 있던 모든 기억과 모든 감정을 깔끔히 훑어가져갔고 그것들이 이윽고 한 점으로 모이고 터져 내 머릿속을 강렬하게 때렸다. 그때가 돼서야 유달리 입이 무거웠던 그녀가 몇 마디 하지 않았던 말들과 행동들이 기억났다. 멀리서 검은 사람의 모습을 보자마자 태우지 말라고 소리치던 모습. 범인 앞에서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으로 그냥 가자고 한 말. 범인과 이야기할 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던 표정. 고개를 숙여 단발에 가려진 그녀의 표정. 분명 그자를 보고 죽어서도 무서워 공포에 질린 채 고개도 돌리지 못했던 거였을 것이다. 너무 무서워 죽어서도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던 것이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그 얼굴이 너무나도 무서워 스스로 두 눈을 파내었던 것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 범인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혼자 소리치는 내 모습을 보고 뭔가 수상하다 느껴. 내 차에 타지 않았겠지. 나는 왠지 모를 감정에 우선 기사를 복사한 뒤
의자를 뒤로 젖혀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알 수 없는 이상한 공허감 때문일까? 나는 입에서 터져나오는 너털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